서울의 밤은 유독 차가웠습니다. 한강공원 벤치 위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은 그 자리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70을 훌쩍 넘겨 보였죠. 구겨진 베이지색 가디건을 여미고 마른 손으로 무릎 위에 종이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할머니의 눈은 그 종이를 향해 있었지만 실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흐릿했거든요. 안경을 두고 나왔는지 아니면 눈물이 고여서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공원을 지나는 사람이야 많으니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겠거니 했죠. 그런데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어르신, 이 밤에 여기서 뭐 하세요?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선 남자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죠.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에 잘 다린 셔츠, 손목에는 어두운 밤에도 빛나는 고급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 같았어요. 하지만 도련님이라기엔 눈빛이 너무 깊었죠.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를 봐온 사람 특유의 침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43살 강준혁, 서울대학병원 호흡기내과 과장이자 국내 3대 제약회사 강림바이오텍의 차기 회장 후보였습니다. 의사이면서 동시에 100억 원대 자산가. 세상 사람들은 그를 자수성가형 천재 의사라 불렀죠. 총각 혹시 이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어줄 수 있겠나? 할머니는 손에 쥔 종이를 준혁에게 건넸어요. 그 종이는 다름 아닌 진단서였어요. 그런데 그 종이를 읽은 준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견서에 적힌 내용은 다름 아닌 폐암 말기.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자 초점 없이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잊지 않고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전이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수술실에 불이 꺼졌어요. 8시간에 걸친 폐암 절제 수술이 끝난 직후였죠. 준혁은 수술복을 벗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메스를 쥐고 있던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레지던트가 건넨 따뜻한 캔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철컥 캔을 따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어요. 쓴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죠. 준혁은 그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잠시나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환자의 보호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오늘따라 이상했습니다. 준혁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뭔가 허전했어요. 병원 로비를 지나는데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보였습니다. 43.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죠.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펠로우십, 그리고 국내 최연소 분과장. 거기에 양아버지가 남긴 강림바이오텍의 지분까지. 그런데 말이에요. 준혁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한 가족이 환자를 배웅하고 있었어요. 흰 머리칼의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며느리는 그 옆에서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손자로 보이는 아이가 할머니에게 종이 비행기를 접어 보여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빨리 나으면 이거 날리러 가자. 아이의 목소리가 로비에 맑게 울렸습니다. 준혁은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가슴 어딘가가 쿡쿡 쑤시는 것 같았죠. 갑자기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준혁에게는 너무 무거웠어요. 그 순간 준혁에게 5살 때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백화점 장난감 코너에서 엄마의 손을 놓친 그때의 기억. 고작 몇 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로봇 장난감에 정신이 팔린 사이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엄마를 찾아 백화점 구석구석을 뛰어다녔어요. 목이 터져라 울었죠.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은 엄마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전단지도 뿌리고 방송에도 나갔지만 소용없었죠. 엄마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내진 곳은 보육원. 얼마 지나지 않아 입양이 되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준혁에게 한없이 친절했지만 준혁은 끝내 마음을 열지 못했죠. 어린 준혁의 가슴 속에는 늘 그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엄마는 나를 찾지 않았을까? 혹시 나를 버린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43년이 흘렀어요. 준혁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의대에 가고 수술실에 서고 환자를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그렇게 바쁘게 살면 그 빈자리를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유독 엄마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엄마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혹시 나처럼 외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준혁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어요. 11월의 서울은 벌써 초겨울 냄새가 났죠.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에서 부서졌습니다. 준혁은 목적지 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한강공원까지 걸어온 건 우연이었습니다. 강물이 검은 비단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강 건너 아파트 불빛들이 물 위에 흩어져 반짝였죠. 준혁은 혼자였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그때 저만치 벤치에 앉아 있는 누군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혼자 앉아 있었죠.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요. 준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이 늦은 밤에 왜 저기 혼자 앉아 있는 걸까? 추울 텐데, 위험할 텐데, 걱정이 되었죠. 준혁이 할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종이 한 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람에 종이가 파르르 떨렸죠. 할머니의 손도 함께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밤에 여기서 뭐 하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오래 울었던 것 같았죠.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아주 오래전 꿈속에서 수없이 봤던 눈빛 같았죠.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총각. 네. 이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좀 읽어줄 수 있겠나?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대학병원 호흡기 내과, 병명 폐암 사기.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천 장의 진단서를 봐왔지만 이렇게 손이 떨리기는 처음이었어요. 왜일까요? 이 할머니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아니, 아직 그건 몰랐습니다. 총각, 왜 그래?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애처로웠어요. 준혁은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폐암 사기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게, 어르신,
준혁이 말을 더듬는 사이 시선이 진단서 상단에 멈췄습니다. 환자명 박명숙, 생년월일 1952년 3월 12일, 주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순간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명숙. 그 이름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이름. 잠들기 전마다 속으로 수없이 불렀던 이름. 그리고 더 이상 부를 수 없어서 가슴 깊이 묻어둔 이름. 엄마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총각? 왜 그래? 나 곧 죽는데? 명숙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준혁을 올려다봤어요. 준혁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어 나왔어요. 머릿속에서 수천 가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설마, 아니야, 우연이야. 박명숙이라는 이름이 어디 한둘이겠어? 흔한 이름이잖아. 어르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가족은 없으세요? 명숙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 이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지. 아들이 하나 있어. 아들. 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들한테 이 진단서를 안 보여주셨어요? 명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아서 사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 종이까지 보여주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돈도 없는데 병원비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아. 명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려고. 그 애한테 짐 안 되게. 준혁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할머니가 자신의 엄마든 아니든 눈앞에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르신,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의사입니다. 서울대학병원 호흡기내과 분과장이에요. 명숙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호흡기내과라면, 네, 폐를 전문으로 보는 곳이에요. 준혁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르신, 이 진단서에 적힌 건 분명 무거운 병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치료? 의사 표정을 보니까 치료로 안 될 것 같던데. 지금 저희 병원에서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강림바이오텍에서 개발한 폐암 표적 치료제인데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어르신 상태라면 임상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숙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임상시험? 그게 뭔데? 새로운 약을 환자분들께 써보는 거예요. 무료로 치료받으실 수 있고 효과가 좋으면 암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무료로? 네.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명숙의 눈에 희미하게 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총각. 나 같은 노인네가 뭘.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맞아. 어르신. 준혁이 명숙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명숙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물음에 명숙이 멈칫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냐고? 네. 정말 괜찮으세요? 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살고 싶지. 당연히 살고 싶지. 명숙이 울먹였어요. 근데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 애한테 미안해서. 치료비 걱정은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일단 병원에 한번 와보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명숙이 준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총각, 나 같은 노인네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몰랐거든요. 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는지. 그저 이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이 할머니를 이대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저 사람 살리는 의사잖아요. 내일 병원으로 와주세요.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시면 더 좋고요. 준혁이 명함 뒷면에 자기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를 사각사각 긁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어요. 여기 제 번호예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숙이 명함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총각, 정말 고마워. 준혁은 일어섰어요. 떠나려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어르신, 응? 혹시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명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대답했습니다. 민철이, 이민철.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민철, 자신의 이름은 강준혁?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박명숙이라는 이름도 아들이 있다는 것도 다 우연이야. 다음 날 아침, 준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저기, 어젯밤에 만난 총각 맞지? 나, 박명숙이야. 명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려고. 근데 아들이 같이 가겠대. 네, 어르신. 오늘 오후 2시에 병원으로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후 1시 50분. 호흡기내과 외래 대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접수 창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공기 중에 퍼져 있었어요. 준혁은 진료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걸까요? 어젯밤 이후로 계속 이상했어요. 박명숙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는데 꿈에서도 명숙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또각, 또각.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과장님, 2시 예약 환자분 오셨습니다. 박명숙 환자분이요. 들어오시라고 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준혁은 애써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잠시 후 진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어젯밤 그 할머니가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오늘은 깔끔한 남색 한복 저고리를 입고 있었죠.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어젯밤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남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4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준혁보다 한 뼘쯤 작았고 눈매가 날카로웠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죠. 마치 빌려 입은 것처럼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총각, 아니 선생님. 어제는 고마웠어요. 명숙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 낡은 가죽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쪽은 준혁이 뒤에 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아, 내 아들이야. 민철이. 안녕하십니까. 이민철입니다. 이민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죠. 앉으세요. 준혁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민철이 명숙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앉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어머니의 암 진단을 들으러 온 사람 태도가 아니었죠. 어르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시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준혁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강림바이오텍에서 개발한 표적 항암제입니다.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사기 환자분들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먹으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완치를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생존 기간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임상 참여자 중 60% 이상이 1년 이상 생존하고 계세요. 1년. 명숙의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민철이 손을 들었어요.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그 임상시험이라는 거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꼭이라기보다는 현재 어르신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임상시험이면 아직 검증 안 된 약 아닙니까? 부작용 같은 거 심하면 어떡해요? 민철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명숙이 민철을 바라봤어요. 민철아,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말씀인데.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민철이 명숙의 말을 잘랐습니다. 명숙이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준혁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이라면 어머니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기뻐해야 정상 아닌가요? 보호자분, 준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잠깐 따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민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따로요? 보호자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르신은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명숙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래, 알았어. 밖에서 기다릴게. 명숙이 나가고 진료실 문이 닫혔습니다. 둘만 남았어요. 민철이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표정이 노골적으로 불편해 보였죠. 임상시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요. 민철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철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임상시험 안 하면 안 됩니까? 준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안 하면 안 되냐고요? 네. 사실 저 노인네. 민철이 말끝을 흐렸어요. 저 노인네요? 아, 아니. 저희 어머니 말이에요.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더 살아봤자 뭐. 준혁의 손이 책상 위에서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사귀면 어차피 힘든 거. 억지로 치료한다고 얼마나 더 산다고. 오히려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민철이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시던데.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인가? 보호자분.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르신은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야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민철이 손을 내저었어요.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러다 저까지 거덜나요. 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무료요? 민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굳어졌어요. 그래도 시간이 문제예요. 병원 오가는 것도 일이고 간병도 해야 하고 저 사업 때문에 되게 바쁜 사람이에요. 그건 그리고요. 민철이 갑자기 화제를 바꿨어요. 혹시 선생님 어젯밤에 어머니 우연히 만났다고 했죠? 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혹시 무슨 다른 속셈 있는 거 아니에요? 준혁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속셈이라뇨? 그냥 물어본 거예요.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노인 환자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기 드물어서요. 민철이 희죽 웃었어요. 혹시 우리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죠?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보호자분. 네. 지금 저한테 재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농담. 민철이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임상시험 거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랑 상의해서 연락드리죠. 민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연락드릴 수 있게 명함 하나 주시죠. 준혁이 무표정하게 명함을 건넸어요. 민철이 명함을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준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할머니 아들이 맞나? 잠시 후 명숙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네. 민철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저렇게 말이 거친 애가 아닌데 명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이해해줘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상시험은 명숙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들이 생각해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명숙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까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의 희망찬 눈빛은 사라지고 다시 어젯밤의 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아드님이 반대하셔서 그런 건 아니죠? 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생각해보고 싶어서. 민철이 말도 맞잖아. 내가 이 나이에 치료받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준혁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르신,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고마워, 총각. 연락할게. 명숙이 힘없이 웃으며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료를 마친 준혁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죠. 준혁의 발소리가 쩡쩡 울렸어요. 그때 저 멀리 기둥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나야 나. 아까 진료실에서 들은 목소리였어요. 준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민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었죠. 민철이 기둥에 기대어 통화하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응, 아까 낮에 병원 다녀왔어. 민철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상시험은 무슨, 그 놓친 내 더 살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준혁의 눈빛이 서늘해졌어요. 야, 듣고 있어? 민철이 낄낄거렸습니다. 우리 놓친 내 드디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단다. 그 말에 준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10년이야, 무려 10년 동안 아들 노릇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민철이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라이터 불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죠. 이제 재산만 물려받으면 내 시대가 온다고.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 2채에 화곡동 빌라도 몇 채 있거든. 아, 예금도 꽤 있대. 평생 혼자 아끼면서 살았으니까. 민철이 킥킥 웃었어요. 그러니까 임상시험 같은 소리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돼. 오래 살면 괜히 골치 아파지잖아. 빨리 보내고 재산 상속 받아야지. 준혁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인간이 지금, 그래. 알았어. 내일 또 전화해. 민철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준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민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민철을 바라봤을 뿐이죠. 민철이 급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지금 들으셨어요?
그게 그냥 친구랑 농담한 거예요. 농담. 농담요? 네, 그럼요. 요즘 힘들어서 푸념 좀 한 거예요. 누가 엄마가 죽기를 바라겠어요. 민철이 연신 손사래를 쳤어요. 그럼 먼저 가볼게요. 수고하세요. 민철이 허겁지겁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어요. 10년 동안 아들 노릇, 재산만 물려받으면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 인간 뭔가 수상해. 그날 밤 준혁은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박명숙, 이민철. 검색창에 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정보가 떴어요. 하지만 원하는 건 없었죠. 준혁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강준혁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준혁이?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형,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전화 상대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지금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고 있었죠. 뭔데? 사람 하나 좀 조사해 줄 수 있어요? 이민철이라는 사람인데. 준혁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박명숙이라는 사람의 친아들인지 확인해 줘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 며칠 걸릴 수도 있어.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준혁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빌딩 불빛들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이민철,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네가 정말 박명숙의 친아들이 맞아?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접근을 한 거야? 며칠 후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 진실이 준혁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아직 준혁은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김태호. 며칠 전 연락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였죠. 여보세요. 야, 나야. 네가 부탁한 거 조사해봤어.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뭐가 나왔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 하긴 좀 그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알았어. 어디로 갈까? 평소 가던 대로 와. 1시간 후에. 전화가 끊겼어요.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서울 종로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원두 볶는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했어요. 준혁이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문이 열리고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오래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 태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았어요. 아메리카노 2잔이요. 직원이 물러가고 태호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할게. 태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민철, 그 사람 박명숙 친아들 아니야.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친아들이 아니라고. 완전히 남남이야. 준혁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확인한 거야? 태호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먼저 호적 등본을 확인해 봤어. 박명숙, 1952년생. 본적은 전라남도 목포. 응. 그런데 이상한 게 있더라고. 태호가 종이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박명숙의 호적에 아들이 등재되어 있긴 해. 이름이 이민철. 1982년생. 그럼 친아들 맞는 거 아니야? 문제는 여기부터야.
태호가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이민철의 출생신고서를 찾아봤거든. 근데 출생신고가 된 게 1982년이 아니라 2005년이야. 2005년? 응. 23살 때 출생신고가 됐다는 거지. 이상하잖아. 보통 태어나자마자 신고하는 건데.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2005년 이전에 이민철은 어디 있었던 거야? 그게 문제야. 기록이 없어. 태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2005년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사람이야. 준혁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내려다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봐. 태호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친자 확인 증명서였습니다. 이건 뭐야? 이민철이 박명숙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야. 2005년에 발급된 거지. 준혁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폈어요. 그때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호야. 응? 이거 봐. 글자가 이상해. 준혁이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친자관계 확인됨이라고 적힌 부분이었죠. 그런데 확인이라는 글자가 다른 글자들과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마치 나중에 덧붙인 것처럼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폰트가 살짝 다르지?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보안 문서 전문가한테 보여줬거든. 뭐래? 100% 조작이래. 원본 서류를 스캔해서 글자를 바꿔치기 한 거야. 준혁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민철이라는 놈이 위조 서류로 박명숙의 아들 행세를 해왔다는 거야? 그렇지. 10년 동안. 10년. 주차장에서 민철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10년 동안 아들 노릇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진짜 아들이 아니라 아들 노릇을 한 거였어요. 근데 준혁아,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왜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그냥 환자라고 했잖아. 준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느낌? 응. 의사 생활하면서 보호자들을 수없이 많이 봤거든. 근데 그 사람은 아들 같지가 않았어.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직감이 맞았네. 고마워, 태호야. 큰 도움이 됐어.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앞으로 어쩔 거야? 태호가 물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어르신께 얼른 알려야지. 이민철이 진짜 어떤 인간인지. 카페를 나온 준혁은 바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준혁은 불안해졌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세 번째로 전화를 걸었을 때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명숙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어르신, 지난번에 병원에서 뵀던 강준혁입니다. 아, 총각. 그래, 기억해.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할 말? 전화로 하기 좀 그래서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댁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집으로? 명숙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지금은 좀 아들이랑 며느리가 집에 있어서 그럼 그분들 안 계실 때 연락 주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낮에 둘 다 나간다고 했으니까 내일 오후에 와. 네, 알겠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준혁은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도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명숙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연보라색 잠옷 차림이었어요. 얼굴이 일주일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왔구나, 총각. 들어와. 준혁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장롱에서 나프탈렌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거실 한쪽에는 작은 불단이 있었고 그 위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차라도 한 잔 줄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준혁이 소파에 앉았어요. 명숙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야? 준혁은 잠시 숨을 골랐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어르신, 응, 임상시험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더 사실 수 있어요. 명숙이 쓸쓸히 웃었어요. 그 얘기하러 왔어? 고맙지만 생각해봤는데 그냥 이대로 있을래. 왜요? 치료해봤자 고생만 한다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반대하더라고. 준혁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르신, 응? 아드님이 친아들이 아닌 건 알고 계세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명숙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어요. 뭐라고? 이민철 씨가 어르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야? 민철이는 내 아들이야. 어르신,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준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태호에게 받은 자료들이었죠. 이민철 씨의 출생신고가 2005년에 됐습니다. 그 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건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이 친자 확인 증명서요. 준혁이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전문가에게 보여줬더니 100% 조작이래요. 명숙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르신, 이민철 씨가 어떻게 어르신 아들이 됐는지 기억나세요? 명숙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그게 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10년 전에 날 찾아왔어. 준혁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실은 나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핏덩어리를 어렸을 때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고요? 응. 백화점에서 5살 때였어. 백화점. 5살. 준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손을 놓친 게 고작 몇 분이었는데 애가 감쪽같이 사라졌어. 아무리 찾아도 없었지. 명숙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전단지도 뿌리고 안 한 짓이 없었어. 근데 못 찾았어. 눈물이 주름진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10년 전에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철이가 찾아왔어. 자기가 내 친아들이라면서 친자 확인 증명서까지 보여주더라고. 너무 기뻤지.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7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의심도 안 하고 받아들였어. 준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르신, 근데 그게 가짜였다는 거야? 명숙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하지만 사실입니다. 명숙이 서류를 꽉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내 진짜 아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 물음에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르신, 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볼게요. 그리고 준혁이 명숙의 손을 잡았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명숙이 준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총각,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나 같은 늙은이한테. 준혁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의사니까요. 환자분을 돕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준혁의 가슴 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잃어버린 5살 아들. 37년 전 자신이 엄마를 잃어버린 때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준혁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응, 뭔데? 아드님을 어느 백화점에서 잃어버리셨어요? 명숙이 잠시 생각했어요. 한신백화점, 명동에 있는. 준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신백화점 명동점. 자신이 엄마를 잃어버린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아드님 이름이 뭐였어요? 잃어버리기 전에. 명숙의 눈에 아련한 빛이 스쳤습니다. 준혁이, 강준혁.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강준혁.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강준혁.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어났습니다. 총각,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졌어. 명숙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준혁을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준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나도 총각 처음에 명함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 아들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데 총각이 내 아들일 리 없잖아. 그래서 그냥 넘겼지. 명숙이 쓸쓸히 웃었어요. 37년이야. 반평생 그 애를 찾아다녔어.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할 때가 됐나 봐. 살아있기나 한 건지도 모르겠고. 준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당장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준혁이에요. 제가 어르신 아들이에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이름이 같고 장소가 같고 시기가 맞는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섣불리 말해서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는 없었어요. 어르신,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아드님 사진 있으세요? 명숙의 눈이 커졌어요. 사진? 왜? 그냥 궁금해서요. 명숙이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명숙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 여닫는 소리가 들렸죠. 잠시 후 명숙이 전단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아들을 찾아다닐 때 썼던 전단지야. 명숙이 전단지를 보여줬어요. 아들을 찾습니다. 실종 연도 1988년, 나이 5살, 실종 장소 서울 한신백화점 명동점. 그리고 중앙에 위치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동그란 얼굴에 까만 눈동자, 양볼에 보조개가 패여 있었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숨이 멎었어요. 그 아이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이 애가 내 아들이야. 명숙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잃어버리기 일주일 전에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거야. 이게 마지막 사진이 될 줄 꿈에도 몰랐지. 준혁은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이 사진 속 아이가 자신이라는 것이요. 어르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사진, 저한테 잠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왜? 이걸 왜?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며칠만 빌려주시면 꼭 돌려드릴게요. 명숙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뤄줘. 마지막 한 장이니까. 네, 걱정 마세요. 준혁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집을 나서는 준혁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명숙의 집을 나와 차에 올라탄 준혁은 한참 동안 운전대를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에 들린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 그리고 그 옆에 흐릿하게 보이는 여자의 손, 엄마의 손이었을 거예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7년 동안 찾았던 엄마. 그 엄마가 바로 저기 있었어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가짜 아들에게 속아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할머니. 엄마. 준혁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자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명숙의 집에서 가져온 머리카락과 자신의 DNA를 비교하는 검사였죠.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은 매일 밤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의 자신, 그리고 떠오르는 명숙의 얼굴. 둘을 번갈아 보면서 생각했죠. 정말 이 사람이 내 엄마일까? 37년 동안 나를 찾았다는 그 엄마. 그런데 왜 나는 엄마를 버린 거라고 생각했을까?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37년 동안 나를 애타게 찾아다녔던 거죠. 일주일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검사 결과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9%. 준혁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박명숙이 자신의 친엄마였어요.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7년 만이었어요. 37년 만에 엄마를 찾은 거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엄마를 찾았다는 기쁨 하지만 그 엄마가 폐암 말기라는 슬픔.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살려야 했어요. 다음 날, 준혁은 민철과 며느리가 없는 시간을 노려 명숙을 찾아갔습니다. 총각, 무슨 일이야? 명숙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은 준혁은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어르신, 응, 친자 확인 검사를 했어요.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자 확인? 무슨 소리야? 어르신 머리카락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하고 친자 확인 검사를 했어요. 뭐? 명숙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총각이 왜 나랑 친자 확인을? 준혁이 결과지를 꺼내 명숙 앞에 놓았습니다. 99.9999% 일치입니다. 명숙이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르신. 준혁이 명숙의 손을 잡았어요. 저예요. 37년 전에 한신백화점에서 잃어버린 그 아이. 강준혁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명숙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 찍은 어릴 적 사진과 입양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저예요, 엄마. 엄마. 그 단어가 준혁의 입에서 나오자 명숙의 눈물이 터졌어요. 준혁이 우리 준혁이가. 명숙이 준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정말 우리 준혁이야? 네, 엄마. 저예요. 준혁도 눈물을 흘렸어요. 명숙이 준혁을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거실에 울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37년의 세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명숙이 준혁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어요. 근데 넌 어떻게 지냈어? 그동안 어디 있었어? 보육원에 갔다가 입양됐어요. 양부모님께서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구나. 명숙이 준혁의 볼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들 의사 됐구나. 네, 엄마. 열심히 살았어요. 준혁이 명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 말 들어주세요. 뭔데? 임상시험 참여하셔야 해요. 이제야 만났는데 이대로 보낼 수 없어요. 명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민철이가 정신 차리셔야 해요. 그 사람은 엄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가 진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 들어주세요. 명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알았어. 명숙이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이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준혁은 집으로 돌아와 임상시험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당장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 명숙의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준혁아. 명숙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 있었어요. 뭐가 무서워요? 무슨 일이에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해.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철이랑 며느리가 방금 나눈 대화 내용이. 명숙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나를 호스피스 병원에 보내는 게 아니래. 스위스로 보내서 안락사시키려 한대. 준혁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집이야. 방에 숨어 있어. 지금 바로 갈게요.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준혁이 차키를 집어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37년 만에 찾은 엄마. 그 엄마를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거리를 질주하는 차 안. 준혁의 손이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엄마를 구해야 해. 휴대전화를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방에 있어. 명숙의 목소리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어. 내일 스위스행 비행기 표 얘기하는 것 같아. 준혁의 이가 갈렸어요. 10분만 버텨요. 거의 다 왔어요. 전화를 끊고 준혁은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명숙의 집 앞에 차가 급정거했어요.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준혁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빌라 3층.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랐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1호 앞에 섰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민철이 앉아 있었죠. 옆에는 며느리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민철이 느릿느릿 일어났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갔죠. 의사 선생님이 이 밤에 웬일이세요?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켜요. 준혁이 민철을 밀치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해. 민철이 소리쳤지만 준혁은 무시했습니다. 안방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명숙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죠.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괜찮아요? 응, 괜찮아. 준혁이 명숙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기서 나가요. 뭐,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일단 제 집으로 가요. 그때 뒤에서 민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어디 데려가려고? 준혁이 돌아섰습니다. 당신 엄마 아니잖아요. 민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친자 확인했어요. 당신 친아들 아닙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희죽 웃었습니다. 뭔 소리야? 친자 확인은 10년 전에 했어. 서류도 있다고. 그 서류 조작한 거 다 알고 왔습니다. 준혁이 주머니에서 조작된 친자 확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조작한 거 맞죠? 민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전과 기록이에요. 15년 전 횡령죄로 집행유예 받은 기록, 13년 전에 사기죄로 실형받은 기록, 뭐 더 말해볼까요? 민철의 눈이 가늘게 떨려왔어요. 어떻게? 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죠? 민철이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아, 아니야. 오해야. 오해요? 준혁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주차장에서 당신이 통화하던 거 녹음해뒀어요. 10년 동안 아들 노릇하면서 힘들었다. 재산만 물려받으면 내 시대가 온다. 민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자식이. 민철이 주먹을 쥐고 준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더 빨랐어요. 민철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죠. 민철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꼼짝 마.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기죄, 문서 위조죄, 그리고 준혁이 민철을 내려다봤습니다. 살인미수죄. 살인미수? 심리적으로 유인해 스위스에서 존엄사시키려 했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범죄예요. 민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때 옆에 서 있던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망쳐.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문 앞에 경찰이 서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준혁이 오는 길에 미리 신고해둔 거였습니다. 이민철 씨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철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경찰이 민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어요. 며느리도 함께 연행되었죠. 엄마, 내가 친아들 맞잖아.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민철이 절규했어요. 하지만 그대로 연행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체포되어 집을 떠나자 명숙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엄마, 준혁이 명숙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아. 준혁이 명숙을 안았어요. 명숙의 작은 몸이 준혁의 품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명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넓은 아파트 거실에 명숙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여기가 네 집이야? 네, 엄마.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살아요. 명숙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가구들,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엄마 방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 전까진 제 방에서 주무세요. 아니야, 나는 소파에서 자도 돼.
안 돼요. 엄마는 환자예요. 푹 쉬셔야 해요. 준혁이 명숙의 손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내일 바로 병원 가요. 임상시험 등록해야 해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네 말 들을게. 그 밤 명숙은 준혁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요. 준혁은 소파에 앉아 잠든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명숙을 데리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호흡기내과 접수 창구 앞. 과장님, 이분이.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명숙을 바라봤어요. 제 어머니예요. 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임상시험에 등록할 거예요. 간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요? 과장님, 어머니가 계셨어요? 네. 37년 만에 만났지만 준혁이 명숙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임상시험 등록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검사를 받고 약 투여 일정을 잡았죠. 명숙의 이름이 임상시험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박명숙, 1952년생, 폐암 사기. 그 옆에 보호자 이름. 친자 강준혁. 준혁은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친자. 37년 만에 처음 쓰는 단어였습니다. 2주 후, 명숙의 폐암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실 앞. 준혁이 수술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손에는 수술 장갑이 끼워져 있었죠. 준혁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37년 동안 못 지킨 우리 엄마. 이번만큼은 내 손으로 지키고 싶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졌죠. 수술대 위에 명숙이 누워 있었어요. 마취가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준혁이 다가갔어요. 엄마. 명숙이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혁아, 제가 할 거니까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준혁이 명숙의 손을 잡았어요. 수술 장갑 너머로도 엄마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눈 떴을 때 제가 옆에 지키고 있을게요.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지금부터 마취 들어갑니다. 10부터 하나까지 세어주세요. 19, 8. 명숙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7, 6.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멈췄습니다. 마취가 완료되었어요. 준혁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였어요. 수술 시작합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렸습니다. 메스를 집어들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수천 번의 수술을 해왔지만 이렇게 손이 떨린 건 처음이었어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7년 전, 백화점에서 엄마의 손을 놓쳤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5살의 자신이 울면서 엄마를 찾아 헤매던 그 기억. 엄마, 엄마 어디 있어? 그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혁이 눈을 떴어요. 손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안 놓쳐.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메스가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점점 시간이 흘러갔어요. 준혁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간호사가 거즈로 닦아줬죠. 흡인. 네. 겸자. 여기 있습니다. 수술실의 짧은 명령과 대답만 오갔어요. 준혁의 눈은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폐. 거기에 붙어 있는 종양. 보인다. 준혁이 중얼거렸어요. 종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컸어요. 하지만 위치는 다행히 좋았죠.
제거 시작합니다. 준혁의 손이 정밀하게 움직였어요. 밀리미터 단위의 작업이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큰일 나는 섬세한 수술이었죠. 하지만 준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년간 갈고 닦은 실력, 수천 명의 환자를 살려낸 손,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종양의 절반이 제거되었어요. 출혈량 확인, 200ml입니다. 정상 범위예요. 좋아. 계속 진행한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6시간, 7시간, 종양 제거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야. 준혁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메스가 마지막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종양이 완전히 분리되었어요. 제거 완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봉합 시작합니다. 1시간 후,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준혁이 수술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수술복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명숙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지만 얼굴이 평온했죠.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꿈을 꾸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해냈어, 엄마.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수술 장갑을 벗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준혁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이 손 안 놓을게요, 엄마. 수술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37년 만에 만난 아들이 엄마를 살렸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명숙. 준혁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명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취에서 덜 깬 명숙이 눈을 천천히 떴어요. 준혁아,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앞으로 몇 년이고 더 살 수 있어요. 임상시험 약도 잘 듣고 있대요. 명숙이 준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아들아. 정말 고마워. 준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37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절 찾아주셨잖아요.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스한 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37년의 기다림, 37년의 그리움, 그 모든 세월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한 달 후, 명숙이 퇴원했습니다. 준혁의 아파트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준혁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죠. 뭐야, 그거? 명숙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냄비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오늘 엄마 퇴원 한 달 됐잖아요. 기념으로 사왔어요. 에이, 그런 걸 뭐하러. 명숙이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밥 다 됐어. 손 씻고 와. 네. 준혁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43년 인생 중 37년은 외로웠습니다. 가족 없이, 엄마 없이 살았죠. 하지만 이제 달랐어요.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그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재판 결과 나왔대. 명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징역 7년이래.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한테 사기친 거에 비해 7년이면 터무니없죠.
명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10년 동안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참 허무하네. 엄마, 준혁이 명숙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저랑 새 출발하셔야죠. 명숙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아들이 있지. 명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준혁이, 준혁도 웃었습니다. 네, 엄마.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37년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대학병원 호흡기내과 박명숙 환자분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임상시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네. 이대로 가면 완치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옆에 앉은 준혁이 명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내 말 맞죠? 나을 수 있대요. 명숙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다 네 덕분이야, 아들아. 아니에요. 엄마가 포기 안 하고 버텨준 덕분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병원 복도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37년 전 백화점에서 놓쳤던 손. 이제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병원을 나서는 두 사람. 명숙이 준혁의 팔짱을 꼈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함께 37년의 기다림 끝에 만난 엄마와 아들.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새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